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최광규입니다.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한 시사인 호회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재구 편집국장님과 장희로 사회팀장님을 모시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 시사인이 바라보는 입장, 또 하나하나 좀 사건에도 하나 진행된 과정을 돌아보면서요. 어떤 게 문제였는지 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먼저 그래도 인사를 또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고재규 편집국장입니다. 네, 장희로입니다. 그래요. 그 가끔은 말이죠. 말을 할 때 감정이 좀 실린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좋아요. 네,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런 정도 랩은 랩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한밤중 기소. 한밤중 기소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검찰이 정말 민낯을 드러난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온 국민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들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 국민적인 열망이었는데 이게 왜 정말 필요한지가 이제서야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검찰 독립 이 문제부터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제 검찰 독립이냐? 개혁이 시작이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 검찰 독립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 정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고 검사들도 이제 검찰 독립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박상기 전 장관 인터뷰도 나오는데 조금 하나하나 따져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랑 한번 같이 짚어보시고 같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검찰은 이제 정부 조직표에 보면은 명확하게 법무부 산하 외청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행안부 산하 외청이듯이 검찰은 법무부 산하 외청입니다. 하지만 또 특수 존재인 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그래서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하고 대칭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 드리면 에피소드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서로 신경전이냐면 제가 한 번은 대검찰청 대변인 공보관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을 섭외했고 그다음에 대법원 공보관을 또 섭외를 해서 두 분이 좀 경력들이 특이하셔서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가지고 싸웠냐면 서초동에 가면은 대검하고 대법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진을 찍는데 서로 자기 기관 뒤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신경전을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약간 뭔가 사법기관 좀 그런 좀 갈등이 좀 있기도 한데 그만큼 검찰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정부 산하 조직으로 보지 않고 준사법기관,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들 대화, 전국 검사들 대화하잖아요. 그때 검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인사권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주면 검찰 독립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기소권 가지고 있죠? 수사권 가지고 있죠? 인사권까지 넘기면 누가 통제하느냐? 통제 불능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사실 문제가 이미 지금도 그런데 이미 사실상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권 다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여기서 만약에 인사권이 검찰에 넘어가면 박상기 전 장관이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검찰 파쇼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장희로 팀장이 한번 그 부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박상기 장관 재임 중에도 국회 이제 법사위 이렇게 출석하면 이제 매번 이제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매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고재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검찰한테 인사권을 주는 순간 검찰 파쇼가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군대 내에 하나회 같은 조직이 생길 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사권자 안 그래도 되게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명하복 문화를 규정한 게 검찰청법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03년에 삭제가 됐는데 그게 없어진 지금도 그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데. 인사권까지 검찰총장이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인사권자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하는 거를 굉장히 뭐 이제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독립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게 가지고 올 폐단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어떤 기관이든 어디나 마찬가지죠. 사실 네. 이제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좀 부패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도 이제 사실상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면 그걸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사권까지 가진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견제하겠느냐는 게 박 장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수사 형태, 조국 장관 수사 형태를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지시를 하는 순간 전국에 있는 검사들을 다 차출해서 수사팀에 그렇죠. 계속 보강하잖아요. 이게 수사팀이 지금 거의 특별수사팀처럼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검찰이 지금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까지 검찰 스스로 하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 시각에서는 그것이 기소권, 수사권, 인사권까지 가진 게 검찰 독립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유권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검찰 독립인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런 얘기 그것도 예를 들면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이 지금 드는 예, 예. 거예요. 거기 대법원 같은 경우 법원 같은 경우 법원 인사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기억하시죠? 법원 행정처 양승태 코트에서 법원 행정처가 사실상 판사들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그렇죠.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검찰의 인사권이 넘어가면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대한 권한의 인사권까지 달라고 한다. 이게 검찰 독립이라고 주장한다. 전혀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학습을 했어요. 이 사법농단을 통해서 권력이 비대화됐을 때 어떤 부패의 형태를 보여주는지도 보여줬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왜 국민청원 많이 오는데 이 정령이라는 게 참 중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 총장을 왜 여기만 다 청장인데 여기만 총장이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그게 들기도 사실상 해요. 일제 잔재기도 하거든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뭐 사법농단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왜 검찰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사법농단을 풀었던 어떤 키가 이탄희 판사라는 법원 내에 다른 목소리였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검찰 내부에는 이런 다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제가 박 장관한테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조직 안에 약간 문화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월감이라고 해야 될까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 검찰이 한국 사회 어젠다를 만들고 그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 어떤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이 문화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어렵게 하는 요것과 분위기가 관련돼서 있죠. 저는 이제 검사들 만나보고 해서 제가 장명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네. 천동설, 지동설 있잖아요. 검동설. 이거는 검동설주의자라고 제가 장명했는데 뭐냐면 검사들은 정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동설주의자들이 검찰 안에는 주류처럼 형성되어 있는 게 실제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절대 권력 수사권과 기소권 어느 권력 집단에도 그거 한 장 내밀면 모두가 사실은 두려워하고 이랬으니까요. 검동설 이거 아주 설득력 있네요. 검동설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혜평까지 만들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되새겨보고 의미를 되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검찰을 통제할 어떤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제 좀 통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네, 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됐던 김대중 정부 때는 뭐 검찰 개혁을 할 수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적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4대 권력기관 중에 가장 뭐 그 중에 하나였던 검찰 같은 경우도 역시 TK 인맥들이 좌지우지를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 네. 이때 이제 말이 좀 있었었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보니까 이제 호남 인맥들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인적 교체가 좀 이루어졌었고 제도 개혁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었고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더 논의됐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노 대통령 서거죠. 서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도 조금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수부를 폐지하네 마네 이거 가지고 논란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한번 따져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검찰 출신입니다. 아. 자, 제가 한번 이름 불러볼 테니까 쭉 한번 다들 상기해보세요. 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역대 법무부 장관 보면 김경환, 이귀남, 권재진, 지금 많이 이름 나온 황교안, 예. 김현우 법무부 장관 전부 다 검찰 출신입니다. 아. 민정수석 한번 볼까요? 이종참,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모두가 다 아는 우병우 민정수석 전부 다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한 식구죠. 검찰은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독특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 비검찰 출신이죠. 네. 자, 검찰의 목이 한 식구 아닙니다. 자,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 교수, 지금 민정수석 누군지 잘 모르시죠? 김조원, 감사원 출신입니다. 여기도 원래 검찰이 가는 자리인데 감사원 출신에 앉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검찰 출신을 민정하고 법무부 장관에 앉혔어요. 효율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적 통제라고는 할 수 없죠. 아주 효과적으로 검찰 문화라는 선후배 문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검찰도 선배 검찰들의 기수 문화가 강하거든요. 절대 개기지 않습니다. 네. 항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저번에 이제 이따가 한번 논의할 텐데 압수수색 정보 그때부터 안 알려줬다 청와대나 법무부에 제가 단언컨대 줄줄이 샜습니다. 그래서 문무일 총장과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왜 범정센터를 압수수색하듯이 들어가서 폐쇄했겠습니까? 이게 수사정보 다 샜거든요. 지금 검찰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안 알려줬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안 알려줬을지 모르지만 그때 이미 다 알게 모르게 다 했습니다. 그렇죠.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 대검이 조국 수사와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수사 개입하지 말라고 또 멘트를 날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검찰 출신들이 민정하고 법무장관 있을 때 이렇게 항의한 적 청와대에 있었는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불협화음은 비검찰 출신을 민정과 법무장관에 앉히면서 생기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식으로 통제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쉽게 통제하려면 검찰 출신 안 치면 돼요.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검찰이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정권이 다음 정부가 오더라도 이 권력기관이 안정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따르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정권 입장에서도 되게 유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만 딱 라인을 쥐고 있으면 그 밑에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에 대한 그렇죠.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다 통제가 되는 공권력을 거죠. 다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걸 이제 저는 돌려주는 방향인 거고.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아주 선명한 사진 하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사진. 네. 그 수사를 받은 검찰이 딱 서가지고 거의 무슨 형님 오셨습니까? 이런 분위기의 맞아요. 사진 한 장이 이게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끔찍한 사진이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저희 시사인이 정말 이럴 때만이 이렇게 단독이란 용어를 써야 되는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진짜 취재하고 그분의 일을 통해서 아무하고도 인터뷰하지 않는 이런 취재가 진짜 단독이죠. 단독 표현 안 썼다고요. 겸손합니다. 진짜. 그래도 정말. 근데 어쨌건 이제 박상기 전 장관이 말한 압수수색 사전 보고 논란과 관련해서 이것도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당일에도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법무장관이나 이쪽에 통보를 받았는지 법무부 장관이.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니까 통보를 안 받고 사후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 전 장관이 박 장관이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렇죠. 압수수색 뒤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 부적절하다라고 국회에서 이제 맞아요. 예, 발언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대검에서 바로 반박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수사 밀행성 때문에 늘 이명박 때부터 압수수색할 때 사후에 통보했다 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데도 그때는 민정과 법무부장관이 다 검찰 출신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서상으로 보고 안 했을지 몰라도 다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보고를 하더라도 야 보고 받은 입장에서 압수수색하지 마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압수수색 하기 전에 보고받는 것과 한 후에 보고받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실상 이거는 법무부 패싱이거든요. 아까 법무부 외청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법무부 패싱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박 전 장관도 하신 말씀이 많아서 이번 인터뷰 때도 좀 했거든요. 장일호 팀장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이게 검찰청법 8조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법조문 좀 읽어드리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의 지휘 감독한다. 이게 법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법무부 장관 지휘권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쨌든 수사 개입이라면서 반발을 한 거잖아요. 검찰에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지시나 권한 자체를 개입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박 전 장관의 말이었고. 한번 그 검찰총장 천정배 지휘를 한 장관. 적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천정배 장관이 그 이제 수사 지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검찰총장이 사표 쓰고 나갔죠. 네. 항명 비슷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 보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라고 이거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회 이목을 끌만한 사건 역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찰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얼마나 해결할 것 같느냐. 반의 반도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선택이나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수사를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까지 할지 역시 이제 고려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수사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고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고 사실은 이 검찰 보고 사무규칙이라는 것도 어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경험들이 누적돼서 만들어진 그렇죠. 건 거죠. 그래서 네.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어떤 민주적인 통제를 가게끔 하는 어떤 통로로서의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전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근데 이거는 그런 규정에 대한 오해라는 게 이제 박 전 장관 설명이었어요. 네.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보면은 사전 보고 사후 보고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검찰 지금 저희가 1부 때 얘기했지만 검찰 스스로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고 그렇죠. 워딩을 했잖아요. 국민적 관심 사항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회 이목을 끌만한 이게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이 외에도 이제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범죄랄지 뭐 주한미군 군대 범죄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 다 이게 세세하게 구분돼 있거든요. 그럼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압수수색 때문에 사후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장관이 보기에는 그건 통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 받는다고 해서 압수수색 하지 마라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전 보고는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등치시켜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따져보자는 얘기인데 거죠. 예. 본인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고 안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다 보고했거든요.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와 관련돼서 한번 제대로 따져보면 네. 지금 이 수사, 조국 수사 8월 27일날 강제 수사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수사하지 마라, 외압 행사했다 기사 난 적 본 적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자, 네. 장관 그런 교체기에 해석은 많이 있었어요. 장관 교체기에 사실상 이거는 권력 공백이 비슷한 건데 외압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정은 감사원 출신입니다. 근데 조국 장관이 기자회견부터 취임할 때부터 본인 수사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수사 개입 검찰에서 끌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 개입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구도 통제하고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 거고 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번 방송사에서 한번 특종 비슷하게 한 적 일보로 나왔던 게 법무부 간부가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리면 어떻겠냐라고 그렇죠. 한번 네, 크게 네,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음. 자, 이거 어디서 흘러나왔겠습니까? 검찰에서 흘렸습니다. 이 순간, 그 기사가 나간 순간, 이 수사에는 이제 법무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말씀하신 완벽하게 대로. 지금은 권력 외압 자체가 행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사 외압은 없지만 지금 수사 내압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 우리가 수사는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내압에 의한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내압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 수뇌부의 수사팀에 대한 압력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특수부 검사의 예, 예.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기소하게 된다. 네네. 무조건 뭐 어쨌든 박전 뭔지를 장관도 턴다인데. 한마디 뭐 직접 조국 수사를 언급하지는 예, 않았지만 그건 아니고 그 내부에서 검사들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검찰 독립성을 굉장히 엄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독립성 하면 늘 외부에서의 어떤 압력, 그렇죠. 정치적인 압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보장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묻는 거죠. 외부로부터 독립만 보장이 되면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이 외부 압력도 없어야 되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권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쓸 건지,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건데 네. 이걸 얼마나 조심성 있게 최소한으로 쓸 건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고 지금 검찰이 거기서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내부로부터의 독립인데 이건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외압 부분이나 독립만 얘기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에 대한 공정함을 좀 상실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박정 장관 평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검찰 독립이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외부적인 압력보다 내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보면 내부에서도 이제 몇몇 목소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건 이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 목소리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서지현 검사가 작년에 저희가 올해 인물로 꼽기도 했던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거든요.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판검사들이 가만히 있냐? 몰라서 하는 얘기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검찰은 배당, 즉 사건을 넘길 때 판검사들한테 또 인사, 징계 모든 시스템이 절대 복종 아니면 죽음을 의미한다. 조직 내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나와도 정상 생활조차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조폭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그러니까 금방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안 바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원만 해도 사건을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하거든요. 네.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장검사 지시를 받아서 부장검사가 밑에 각 부에 있는 검사들한테 임의로 배당을 하는 이 의미. 그러니까 이제 예쁜 사건이라고 안에선 얘기한다는데 해결이 쉬운 사건은 예쁜 놈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올리는 네, 실적으로 거죠. 올릴 수 있도록 네. 하고 그게 아닌 사건들은 이제 깡치 사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말 안 듣는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게 주는 거고. 사건 배당하면서도 아까도 이제 형사부가 특수부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 형국도 네,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장검사가 보기에 이 사나 부장검사 중에 잘 코드 통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소위 말하면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잘 처리해서 차장검사에 맞게 또 이게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지현 검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100%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게 사법농단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그런데 이 보통 그 사법부 내에서 어떤 자성의 목소리 이런 자기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검찰은 이런 문화 때문에 전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문정 검사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장희로 팀장도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 검찰처법 참여정부 때 개정이 돼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문구는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이제 동일체라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상명하복이고 근데 지금 사실상 이 문화 자체는 아직도 서지현 검사 얘기도 그렇고 이문정 검사 얘기도 그렇고 검찰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실상 이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인지에 대해서 한 건인가 두 건 제 기억으로 올라온 경우도 있고 물론 조국 장관 비판하는 것도 올라왔지만 네, 네.
근데 저는 이 하나 올라온 것도 대단히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인 경험 제가 들려드리면 2008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뀔 때 말 그대로 진짜 검찰이 청와대 식민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초기 법무장관이 누구였냐면 김경환 법무장관이었거든요. 이분이 법무장관 하면서 검찰 인사를 하면서 진짜 TK 일색으로 합니다. 이거 완전 옛날 스타일로 인사가 돌아갔는데 말 그대로 능력이 아니라 조직의 충성도를 지역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검찰 안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 보면 그때 뭐 한 10년 전 더 지났으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들을 한번 검찰이 수사하면서 다 내쫓으려고 수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검찰을 동원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제 개인적으로 재밌는 얘기 드리면 아까 이제 범정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수사 정보를 검찰 수사관들이 범죄정보센터에 넘기면 여기가 이제 특수부에다 넘겨준다고. 네. 그래서 범정에서 내려온 한 공기업 수사라고 내려온 수사 정보를 제가 직접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검사가 보여줘가지고. 왜 보여줬냐면 검사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 10줄이에요, 10줄. A 기업의 기관장이 판공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흔적이 있다. 이거 어떻게 수사하냐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면서 보여주던데. 근데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무죄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말 그대로 조직 충성도를 TK, 소위 말하면 지역으로 판가름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인 거예요. 수사가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수사는 이때 이명박 정부 초기 때부터 시작됐고 싹 텄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때 이제 검찰 간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제가 야, 이거 좀 너무 과도하고 심한데 왜 평검사들 가만히 있냐. 이제 그 검사와의 대화했을 때 그 기계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요. 내부 통신망 뭐 이프로세스 왜 이프로스에 왜 안 올리냐 항의글 했더니 그 검사 간부가 하는 말이 젊은 친구들은 사원들이다. 월급쟁이들이다. 자기들 승진 이제 눈치 보는 친구들이라서 절대 얘기 안 한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서지현 검사도 얘기했듯이 거의 사실상 이게 충성하지 않으면 인사, 배당, 징계. 그리고 변호사도 나와서 정상생활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검사들하고 친분이 있어야지 사건 뭐 할 때 편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검사, 임검사 말대로 검찰의 독특한 조직 논리는 아직도 그대로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조직 논리가 왜 무서운지를 한번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사실상 이게 이성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 이번 수사에서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면 네네. 사실상 이 조국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1호 수사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되면서 조직 논리가 수사를 압도하고 사실상 내압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게 7월 25일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8월 27일 날 강제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강제 수사 있고 공개적인 수사인데 이게 언론에서 전부 다 그래서 총장 1호 수사라고 명명을 해버렸습니다. 자, 형사부 사건을 특수부로 넘겼고 총장 제거가 당연히 있었겠죠. 언론도 총장 1호 사건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지금 투입돼서 수사를 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20명이 넘습니다. 벌써. 네. 자,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를 못한다. 장인호 팀장 얘기했지만 이러면 당연히 총장 책임론 불거집니다. 이거는 사실상 무조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총장도 자기 직을 걸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기사로 치면 우리는 이런 말 흔히 뭐 약간 일본 말이긴 한데 조금 그런데 야마 잡고 취재하는 겁니다. 네. 야마 이미 잡아놓고 취재하고 그러니까요. 취재 과정에서 이 취재 야마하고 어긋난 팩트가 있거나 반론 있으면 다 무시하고 그냥 야마 잡고 기사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목표는 이제 정해져 있고 그걸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수사에 대해서 하느라고 이제 과거 진실을 규명할 때 보면 짜맞추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좀 하여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윤석열 사단, 그러니까 특수부통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사단과 특수부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수부의 조직 논리는 어떻게 보면 더 강하다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것 이제 같아요. 검찰 안에는 예전에 이제 검찰 안에는 이제 두세 개 부서라고 하는데 특히나 두 개 부서가 서로 견제하고 좀 갈등 관계 있는 게 공안부 특수부거든요. 지금 이제 공안부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공안통 특수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또 기획통이라고 해서 법무부에만 근무하는 로얄 검사들을 또 기획통이라고 했는데 반면 민생하고 가장 관련돼 있는 형사통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찰 고위직들은 전부 다 공안 특수기획에서 다 그동안 다 끌고 도는 요직들을 다 잡아먹고 있었죠. 그래서 검찰 관련 뉴스도 저도 검찰 출입해봐서 압니다만 검찰 관련 뉴스가 공안하고 특수 쪽에 다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형사부는 아예 취재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공안 특수 쪽에서 되게 이제 이쪽에 많이 기사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형사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본인들을 스스로 지게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고소고발 사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안에 보통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만약 민생하고도 관련되고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우리들도 일상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 근데 이게 사건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말마다 이제 항상 바쁜데 이런 형사부 검사의 애환은 이제 뭐 책 좀 많이 팔린 책 중에 김웅 검사가 썼던 네. 검사 내전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을 텐데요. 그 특수하고 공안 검사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는데 공안부는 없는 사건도 만들어낸다. 특수부는 있는 것도 잡는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그동안 검찰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윤석열 총장은 대표적으로 특수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과거 이제 뭐 대구 중수과장도 거치고 특수부장도 거치고 이런 특수부 출신이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특수부가 이제 적폐 수사를 하는 것 때문에 일정 정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네. 계속 좀 커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특수부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제가 하나 사건 설명드릴게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2012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 때 특수부발 검난이라고 생깁니다. 뭐냐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특수부 검사들이 방귀를 들고 몰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검사들 추문도 있었고 뭐 이딴 비리들이 있어서 총장 책임론이 불거졌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상대 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라는 건 특수부 검사들이 항상 속해 있는 거죠. 특수통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총장이 특수통들이 반발하니까 한상대 총장이 그때만 해도 중수부장이었던 지금은 이제 옷 벗었지만 차재경 중수부장 감찰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항명이죠, 항명. 근데 이 소위 말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이때 검난 당시에 그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이 됐죠. 그 최동욱 대검 차장이 이제 선두에 섰었고 이때 이제 특수부 검난의 공보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윤석열 그때 서울중앙지검 부장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네. 부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윤 부장이 대검 간부들이 한 총장 용퇴를 건의했다라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리기도 했고 이제 선봉에 썼었죠. 이걸 이제 왜 얘기 드리냐면 그만큼 이제 특수통들은 좀 그러니까 선후배 사이가 이제 돈독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때 어떻게 보면은 특수통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총장을 밀어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특수통 기질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유명한 할 때 빛나기도 했습니다. 외압에 네. 맞섰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외압 자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없는 권력 그렇죠. 공백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한테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건 이제 선의로 보면 수사팀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야, 눈치 보지 말고 해. 뭐 조국 법무장관, 뭐 법무장관 후보자 또는 법무장관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해. 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후배 검사들한테 윤 총장이 이런 말 비슷한 걸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때는 외압이 명백했잖아요. 보면은. 그때만 해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권한합작으로 검찰총장, 아까 얘기했던 차동욱 총장 날렸죠.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건 지고 있었죠. 네. 검찰 수뇌부가 트위터 수사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때는 이제 윤 총장이 그런 직을 걸고 수사하면서 나온 대로 수사하라는 게 후배 검사들도 윤 팀장하고 함께 직 걸고 수사한 거죠.
자,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지금 일개 수사팀장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런 분이 저런 발언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팀한테는 이게 과연 약간의 압력, 그러니까 내압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는 자체가. 그때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조직에 얘기. 충성한다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조직이 그 조직이었다라는 사실이 요즘 정말 사람의 말은 정말 다시 한번 곱씹어 그러니까 봐야 이제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보면은 들어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출받지 않는 권력, 선출되지 않은. 예,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부터 이제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수사팀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검찰총장 1호 수사라고 수사 검사들도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수사하고 외압도 없는데 기소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수사 실패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은 사라졌지만 그런 강한 기수 문화가 있고 선후배 문화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거는 조국 장관의 A, B, C, D, E, F가 아니라 Z까지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터는 겁니다. 이게 그 처음에는 어떤 개인 장관의 자질 문제, 청문회에 있어서 자질 문제로 시작했던 것이 이게 지금 검찰 개혁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그렇죠. 명분을 지금 걸어버린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실체를,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정말 자백하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갈수록 우리가 지금 왜 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지난 일까지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서 흔적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맥락이 검찰의 고유 문화라든지 왜 필요한지 그 개혁의 필요성을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사인싸 지금 검찰개혁 호회편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